이준석 전 대표 집에 가가지고 공천장을 1번으로 줘야 된다. 뭐 이런 시혜를 식으로 베푸는 그런 시선인가요? 시혜라기보다 통합 메시지를 한 네. 번에 주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일단 국민들한테 메시지가 되고 두 번째가 장재원 의원 포함해가지고 그 친윤계 불출입 그리고 내년이 되면은 대통령은 결국에는 이건 이제 그 핵심 관계자의 표현인데 좌파 대통령을 아마 그런 코스프레를 하려고 할 거다. 좌파 코스프레요? 와인처럼 잘 익은 뉴스를 균형감 있게 전해드리는 경향시소. 저는 경향신문 기자 시사소믈리에 임지선입니다.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지 한 달쯤 지났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은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국민의힘은 혁신이, 민주당은 통합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선 5개월을 앞두고 분당과 신당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는 정치권 내용들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 박순봉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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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좀 해주시죠. 정치부를 좀 주로 많이 출입처에서 했었던 국회 담당. 정치에 좀 네. 자신이 있는 네. 일단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가지 이야기 우리가 다 해볼 건데 요즘 국민의힘 이야기 굉장히 기사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여러 가지 지금 뭐 혁신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제대로 혁신할 수 있나라는 좀 우려들이 그렇게 있으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내부에서 좀 이야기들은 어떤 게 나오고 있나요? 내부 상황은 이제 이런 걸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혁신위원으로 제안을 받았던 모 인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제안 받았는데 지금은 아닌가요? 네, 결과적으로 안 했는데 그 인사가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김기현 대표가 픽을 한 거냐, 고른 거 같으냐, 아니면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고른 거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고른 거 같으면은 혁신위원을 좀 안 하고 싶고 만약에 네. 김한길 위원장이 고른 것 같다라고 하면은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왜요? 얘기를 하는 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기업에 좀 비유를 해볼 수가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오너 회장이다라고 치면은 힘이 있거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김기현 대표는 전문 경영인에 많이 이제 CEO? 국민의힘에서 네. 비유를 하거든요. 오너가 데려온 이제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죠. 만약 김기현 대표가 인요한 위원장을 데려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전문 경영인이 임명한 어떤 뭐 임원 정도가 되겠죠. 네. 뭐 상무나 전무 정도가 될 텐데 그럼 이 경우에 이 사람한테 실권이 있느냐. 그러니까 가장 의원들이 관심 있는 건 공천권이잖아요. 힘이 있냐? 그 공천권이 지금 전문 경영인한테도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 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임명한 인요한 위원장을 따라서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고민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만약에 반대로 이제 김한길 위원장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랑 통한다라고 많이 얘기들이 네. 되고 있잖아요. 그럼 김한길 위원장이 만약에 골랐다라고 하면 이건 윤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이어지게 되는 혁신이니까 오너의 뜻을 그만큼 실권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면 할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건데 이게 딱 국민의힘의 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 가지 혁신안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혁신안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친윤계 아니면 뭐 이준석 전 대표의 표현으로는 이제 윤핵관 중에 일부가 이걸 잘 수용을 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이제 장재원 의원이 예를 들어 뭐 불출마를 하고 뭐 수도권에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냥 불출마를 한다라고 네. 이게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네. 결과적으로는 이 인요한 혁신에는 힘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의원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제 혁신안에 힘이 실리면서 연쇄적으로 어떤 쇄신작용도 일어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선은 이제 양가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혁신안이 몇 개 나왔어요. 1호, 네. 2호, 3호 지금 오늘까지 3호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어떻게 평가를 좀 하세요?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있는데 사실 안건마다 다 평가가 좀 달라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인요한 혁신이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양쪽 측면을 다 봐야 되는데 지도부 입장에서 먼저 보자라고 하면은 이제 김기현 대표는 사실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다음에 네. 물러날 위기였었죠. 그렇죠. 네. 그런- 누군가 좀 책임을 좀 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고 했을 때 당내에서는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봤던 건데 사실 인요한 혁신위를 들여오면서 그런 얘기 싹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대위에 대한 얘기 논의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주류 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인요한 혁신위가 어쨌든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슈를 던지면서 새로운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적어도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주류 입장에서는 좀 좋아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의원들이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혁신위가 나타나가지고 여러 가지 그 당내 혁신 의제에 네. 대해서 좀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좀 비판적으로 보는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삼선 그 연임 초과 금지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영남권 지역의 의원들이 뭐 그 수도권 수도권에 험지로 험지 출마? 가라라든가 이렇게 권고를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저는 긍정적인 얘기는 좀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인식 자체는 좀 실패한 전략이다라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가깝게 지난 총선 때도 김재원 전 의원이나 이해운 전 의원이 네, 뭐 진짜 이해운 전 서울에 의원은 어디 서울에서 하다가 이제 뭐 다른 지역 뭐 동대문이나 강남에서 이제 강부로 가셨죠. 맞습니다. 네. 김재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중랑 지역으로 가기도 했었는데 당연히 뭐 떨어졌었고요. 사실 그에 앞서서 또 다른 사례를 국민의힘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정우택 그 의원 네. 같은 경우에는 그쪽 지역에서 이제 뭐 활동도 오래 하고 다선 의원인데 중간에 지금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청주를 지역구로 하거든요. 그쵸, 근데 바로 옆 청주에서? 지역구로 한번 옮긴 적이 있었어요. 근데도 네. 떨어졌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옆에 그렇군요. 지역구로만 옮겨도 우리 입장에 같은 당선이 청주인데.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당선 네. 가능성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실패한 전략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자꾸 의심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옮기게 된다라는 건 사실은 그냥 이제 죽이려는 게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는 연명하는 거 게 아니냐. 어려울 것이다. 사실 지금 정치권에 있는 인사 중에 이제 여러 평가들을 봤을 때는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도 당선이 될 수 있다. 뭐 손가락 한 손으로 다 꼽기도 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재명 대표라던가 그 안철수 의원도 어느 지역에서나 막 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느 됐던 간에 그런 정도의 그렇죠. 그 대선 인지도가 있어야 후보였으니까. 이제 다른 지역구에 가는 게 가능한데 뭐 다른 의원들이 이동해가지고 되는 건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럼 결국 그 자리를 비워가지고 누군가 이제 그 새로운 물갈이 사람을? 용도로 쓰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이제 그 의심하는 그런 시선들이 좀 있는 겁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지금 당장에 하나 위기 만난 것 같은데요. 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바로 지금 신당 창당 이야기를 했어요. 네. 원래 그 전부터 막 뭐 유승민계 등 모여서 이렇게 신당 창당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전망이 있었지만 직접적인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실제로 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에 대한 그런 입장은 사실은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뭐 거의 한 8개월, 9개월 이상 동안 이제 꾸준히 한 번씩 네, 연락해서 네. 체크를 쭉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적어도 6, 7개월 정도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밖에서는 뭐 이준석 전 대표 신당 만들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물어보면은 절대 안 할 거고 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인식 자체는 바른정당을 만들었을 때 그쵸, 실패를 크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신당을 만드는 작업 자체도 어렵고 그리고 양당 체제가 워낙 공고한 상태라서 이제 다른 그쵸, 뭐 제3당이 우리나라에서 성장한 건 쉽지 네, 많지 않으니까. 그게 거의 가능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계속 체크를 할수록 점차 좀 기류가 바뀐 건 사실이고 무게추가 기울어가는 네. 거군요. 오늘도 이제 방송을 이제 오기 위해서 시설 오기 위해서 한번 이준석 전 대표 쪽에 물어봤는데 네. 지금 어느 정도 상황까지 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계약서는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도장을 실제 찍을지 안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는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도장을 찍더라도 찍을 테니까 그 정도는 창당을 해놔야 위한 되겠다. 뭐 실무적인 작업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럼 뭐 팀이 꾸려졌느냐 아니면 뭐 출범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단계는 아니고 준비는 좀 해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도 훨씬 더 좀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었고 네. 그리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도 좀 보이는 게 이런 표현들 쓰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몇 가지 조건을 대고 있는 거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 네. 뭐 당이 변화라든가 뭐 아니면 시점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준석 전 대표 쪽 그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다시 온 거. 그러니까 전 사무총장을 하다가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다시 온 거 보고 그러면 이런 것들 봤을 때 국정기조의 변화가 좀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바뀔 가능성도 앞으로 높지는 않은 거죠. 지금 네. 인재영입위원장이 네. 됐는데 뭐 갑자기 뭐 물러난다거나 그렇죠. 이럴 네. 만한 계기도 없고 선거도 중간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준비는 좀 해놔야 될 것 같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신당이 그러면은 이제 어떤 형태일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얘기들이 다양한데 전에 신인규 전 부대변인 네.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가 있거든요. 근데 한번 탈당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주 뭐 유명한 인물은 아니어서 주목은 안 됐지만 그런데 이 인물이 왜 좀 중요했었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네. 그 토론 배틀이라고 해서 대변인들도 그쵸. 선출로 국민의힘 뽑겠다, 네. 그러니까 선발로 뽑겠다라고 해서 데려왔던 인물인데 탈당을 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와 어떤 연계가 돼 있는 것이냐 아니면 연쇄 탈당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당시에 신인구 전 부대변인 탈당했을 때 이준석 전 대표 쪽이 물어보니까 이제 같이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같이 갈 생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존중은 하지만 서로 속도와 방향이 다르다라고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신인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년이 걸리더라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너무 장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국 젊다 사회에서? 보니까 그렇게 할 거라는 입장이고 이준석 전 대표 쪽에 물어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준석 전 대표는 이번에 하더라도 그 속도와 방식의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하더라도 다수당이 좀 돼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미한 숫자의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어야만 그쵸. 움직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연합할 거냐 이런 것들 좀 물어봤는데 지금 류호정 장혜영 네. 의원이 그 정의당에 네. 지금 여러 가지 분란들이 있어요. 지금 네. 거의 분열 상태고 뭐 재창당 준비하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거기에 류호정 장혜영 의원이 주도하는 세력이 세 번째 권력이라는 네. 당내 세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 권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 축사에 그쵸, 초대도 축사에 하고 나왔었죠. 네. 그리고 사실 약간 구애를 하는 편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딱 물어보니까 거기는 같이 못한다. 못할 것 네, 같은데요? 왜냐면 그 색깔도 다르고 합치게 되면 이제 자신들은 어쨌든 가치 기반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는 뭐 그거를 명확한 단어로 표현하진 않지만 예를 들자면 뭐 능력주의일 수도 있고 뭐 여하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랑 합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깨지는 건 싫다라고 하고 오히려 비명 쪽이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비명하고 접촉도 하고 있다고 하나요?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 누구랑 접촉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비명계의 네. 대표 주자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5명 또 가결파 5인으로 지목되는 의원들 중에 일부인 걸로 좀 추정은 되는데 근데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비슷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한국 정치에 대한 네, 그렇죠. 큰 그림에서도 그렇고 거기 민주당 안에서 뭐 이재명 그렇죠. 대표의 예. 그런 독주 체제라고 하면서 비판하면서 싸우는 거고 여기도 또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에 맞습니다. 대한 이제 독주 그런 비판하니까. 측면에서는 비슷하고 오히려 정책적으로는 좀 유연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정책은 이제 아젠다는 어쨌든 보수 진보에 서로 뺏어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보다는 오히려 뭐 그런 이 가치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모양 형태는 좀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이제 만나볼 수도 있고 협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그쪽의 표현은 아니지만 제가 그냥 쭉 얘기 듣고 취재해 본 그런 그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는 둘이 합치는 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도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서로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준석 전 대표는 아까 말씀드린 뭐 능력주의라던가 아니면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무튼 뭐 남성과 여성의 뭐 평등 문제라고 할까요? 여하튼 뭐 기회 평등이라 할까요? 뭐 그런 문제에 더 집중을 하는데 오히려 유승민 전 대표는 따뜻한 보수라고 해가지고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더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결이 많이 다르고 그리고 서로 이 양립하기가 좀 그 두 개의 태양이라고 두 할까요? 개의 기본적으로 관계 자체가 유승민 전 이미, 의원의 친구의 아들이잖아요. 그쵸, 이준석 전 예. 대표. 근데 반대로 이준석 전 대표가 보기에는 자기는 당대표도 한 사람이고 세력도 훨씬 크다라고 그쵸, 생각을 해요. 보수에 그러니까 버티기만 하면 다음 주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양립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근데 일단은 숫자 자체를 불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 가능성을 모여라 배제할 될 수도 수는 있지 없고 않을까 그래서 싶은데요. 중도 보수 쪽은 다 열려 있다라고 얘기해요. 뭐 유승민, 그다음에 금태섭, 양양자 이런 데도 만나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입장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신당을 창당한 얘기가 또 한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해석하는 게 실제로 그냥 위협용, 협박까지는 아니지만 그 위협용이지, 그러니까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그런 위협용이지 실제로 창당은 아닐 거다라는 전망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게 그냥 위협에 그치려면 이준석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어쨌든 윤핵관 흐름이 같이 뭔가 하나를 도모해가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요. 아니, 그럴 가능성은 뭐 0이라고 하면은 좀 정치가 워낙 역동적이니까 그렇게는 안 되지만 0%에 낮다. 가까운 상태일 거라고 보이고요. 그게 사실은 아예 그 두 사람의 관계라는 거는 그냥 완전한 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적까지.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에 그 혁신위에서 표현한 뭐 대사면, 뭐 네. 반대로 뭐 징계 취소 이 처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던 것도 본인의 징계는 그 정적 제거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와서 근데 무슨 이런 건가요? 그렇죠.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뭐 국가를 뭐 조선을 세웠는데 그래서 이제 공신들끼리 이걸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왕이 완전 배제된 제일 거니까. 충신을 예를 들면 제일 많이 공을 세운 사람을 죽였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징계 자체는 굉장히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사면해 준다라고 하니까 이제 더 화가 난다. 어처구니가 이런 없는 거죠. 네, 그런 태도인 거고. 그래서 관계 자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 6개월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친윤 모 인사한테 들었던 얘기는 만약에 이제 총선이 가까워지는데 총선 상황이 여의치가 네. 않다. 뭐 국민의힘 지지율도 낮고 특히 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가지고 총선이 좀 여의치가 않다라고 하면은 핵심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준석 전 대표 포함한 그 비윤. 네, 친이계라고 안 하죠. 요즘에 이준석계에 네. 대해서 공천을 그 1차적으로 먼저 주는 거다. 그러니까 아예 뭐 표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 집에 가가지고 공천장을 1번으로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시혜를 표현을 하는 베푸는 거예요. 그런 시선인가요? 시혜라기보다 통합 메시지를 한 네. 번에 주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일단 국민들한테 메시지가 돼요. 두 번째가 장재원 의원 포함해가지고 그 친윤계 불출마 이 두 가지 카드를 쓰게 되면은 공천에서 굉장히 민주당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그렇겠죠. 있다. 그렇겠죠. 근데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번에 좀 이것 때문에 이제 인류한 혁신이가 또 실건이 있는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안에 대해서 사전 준비 작업이랑 똑같아요. 혁신이 아닌. 어쨌든 메시지는 똑같은 거잖아요. 네, 대사면도 그쵸? 결국 공천 주기 위한 그쵸. 전과정으로 네. 보는 거고, 그다음에 뭐 중진이라든가 친윤그룹 불출마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런 카드들인데, 근데 그 이면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상호 의원이 사실은 뭐 정진석 의원하고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전한 내용이기도 한데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이준석 전 대표를 노원에 공천을 주면은 자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왜요? 선거가 어려우니까요. 어렵긴 하지만 근데 지난번 총선 때 정말 근소한 차이로 졌잖아요. 근데 거의 사실은 절대 안 될 거라고 보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뭐 이준석 전 대표뿐 아니고 지금 사실 서울 선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렇죠. 다들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공천을 주면은 화합 메시지는 가져오고, 그다음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 거기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알아서 손도 안 대고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다만 이제 그들에겐 친윤계에서는 걱정하는 혹시라도 당선이 되면 그럼 어떡하나? 그러면 이제 완전 뜨는 대표대로 거죠.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이준석 전 대표를 이제 일종의 몰아냈다라고 치면 그 전상으로 다시 이제 도루마무처럼 네.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된다. 이제 그걸 우려하는 건데 다만 가능성이 되게 낮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물론 이준석 전 대표는 노원에 나가는 게 1차라고 이제 계속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가서 쉽지 않다라는 거 알고 있고, 특히 지금 구도에서 더 어려워요.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 그냥 국민의힘의 수도권 의원들은 다 선거가 어렵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것도 어렵고요. 거기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렇고. 사람들의 지지도 다 아, 받는 게 그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어렵고 저렇게 해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노원을 다시 나간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부터 뭐 SLBM이라든가 이런 얘기하면서 다른 카드들을 계속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TK 지역에 지역에 특히 뭐 나가게 되면 무소속으로 나가는 이런 카드도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설령 진다고 하더라도 노원에서 4번 연속 패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림이 낫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너무 좋아요. 화합하면서 노원에 나갈게요. 이렇게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가지 유불리가 더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네요. 근데 그렇죠. 또 차라리 네, 그걸 그쵸. 안 하고 싶은 마음이 클 걸로 다들 저도 해석을 그럴 하고 것 같은데.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측면으로 그 친윤계의 불출마라는 게 그것도 가능할까라는 좀 물음표가 생기는데요. 따지고 보면 그 초창기부터 윤핵관은 뭐 뒤로 물러나라 이런 네. 요구가 되게 많았고, 실제로도 뭐 이선 후퇴 이런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제 와서 또 불출마를 요구하는 건 또 말이 안 되지 않냐. 또 지금 그 용산에 있었던 참모들은 또 다 총선 출마하려고 하는 건데 그 이해관계도 엄청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런데 여당이 공천에서 기본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은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최근 사례로 이철규 전 사무총장 건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선 후퇴해, 그래서 사무총장 물러났잖아요. 네. 그다음에 인재영입 위원장 다시 왔잖아요. 불과 몇 달 만에. 그런 식으로 여권에는 줄 자리가 굉장히 많은 거죠. 정부에도 있고. 그래서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의원 불출마를 해요. 그러면 굉장히 큰 희생으로 받아들여지죠. 그렇죠. 희생이죠, 근데 이제 사실. 몇 개월 뒤에 예를 들어 뭐 아니면 뭐 몇 년 뒤에
부산시장 선거를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대통령실에 중용될 수도 있겠죠. 뭐 비서실장도 예전에 많이 거론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르게 풀어질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뭐 그건 가능한 시나리오다. 네, 여러 가지 그 다른 자리도 있고 다른 실세 자리도 있어서 당장에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도 또 내치지 않는 그런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가 지금 계속 국민의힘 얘기만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얘기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보궐선거 끝나고 지금 딱 한 달 지났어요. 강서구청장 선거 끝난 지. 그런 다음에 민주당은 기사에서 그 주어가 되는 기사가 정말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보면 지금 민주당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오늘 취재를 하고 네. 기사도 썼는데 이제 그냥 상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원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르기 전부터 네. 승자의 저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승자의 저주라는 네. 게 결국에는 선거에 이기게 되면은 그 체제가 고착화되고 안정화되고 그쵸. 네. 굳이 바꿔야 될 만한 그런 그 요인이 없는 없어지는 거니까. 거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참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수도권에서 참패를. 네. 그래서 원래 물론 당내 비주류 비윤계에서 원하는 거는 대표까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에서 정말로 네. 통으로 바꾸자 이런 거였지만 물론 거기에는 당연히 미치지 못했지만 그런 어쨌든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혁신위원장이었고, 발버둥을 치는 네. 상황이잖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당도 네. 그렇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보자면은 의제도 많이 던지고 있는 그쵸. 상황이잖아요. 예, 예. 뭐 김포라든지. 비판이 예. 있고 논란도 당연히 있지만 김포시 서울 편입이나 아니면 공매도 중지 같은 것들 보면은 어찌 됐던 간에 운동장을 만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쵸. 예. 의제를 화두를 던지고 던져놓고 있는데. 예. 근데 민주당의 대응 같은 것들 보면은 예를 들어 그 공매도 중지 같은 경우에는 일시 중단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도 원래 하려고 했었다 이제 이런 정도의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나오고 이재명 대표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합니다. 그리고 김포시 서울 편입 같은 경우에도 그 이거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뭐 예를 들어 5호선 9호선 연장 네. 같은 거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열려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뭐 명확히 논의할 수 반대도 있다. 아니고 찬성도 네. 아니잖아요. 결국 이런 상황들은 아마 이제 김포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그렇죠.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만들어 놓은 운동장 안에서 좀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네.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내 혁신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김은경 혁신위가 한번 실패를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압승을 거뒀잖아요. 이재명 그렇죠. 대표 체제에서. 그러면 요거를 더 이상 흔들 만한 명분인 비명계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비명계에서조차도 사실 이미 내년 총선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즉 이 상황은 이런 것들이 이제 승자의 저주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은 움직일 수도 그렇죠. 없고 고착화돼 있으니까 그 정치에서 역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네, 것 여당은 같은데요. 압도적인 상태고 네. 그러니까 여당은 바닥을 쳤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상태고 야당은 고착화돼서 좀 힘들어진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물론 요거는 민주당의 탓만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야당은 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네, 권한이 그쵸. 없기 네, 때문에 그 야당으로서는 어쨌든 비판하고 반사이익에 어느 정도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 의원들은 조금 더 그 민주당다운 의제를 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 중진 의원이 사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가 특히 그런데 원래 민주당은 계속 지방 분권을 강화해왔던 그렇죠. 정당이거든요. 균형을 강화한 거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그 논리를 가지고 한다면 반박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좀 눈치 보면서 뭐 민주당다운 의제를 못 내놓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앞으로 총선 전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재창당도 있고 뭐 누구 불출마도 있지만 민주당은 그럴 만한 변수들 그 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만한 변수들이 사실 지금은 전혀 없는 거네요. 그 사이에 선거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당 핵심 관계자랑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국민의힘의 여당의 역동성이 있고 민주당은 뭐가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가는 거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여당이 여러 가지 의제들을 던지고 하는데 좀 급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지금 그 공매도 중단 같은 거 그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카드인데 선거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5개월이나 남았는데 잊혀진다. 네, 훨씬 뒤에 던졌어요.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얘기는 있어요. 이거는 그렇죠. 이제 송원석 의원이 핸드폰 찍혀가지고 또 좀 네. 빨리 공개된 측면도 네. 있거든요. 그런 불만들은 있는데 여하튼 이런 것들 훨씬 나중에 던졌어야 됐고 조급하다. 그리고 총알이 무한정 있지 않다. 계속 선거 때까지 계속 던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되게 여유 있는 멘트인데요, 근데. 그리고 내년이 되면은 대통령은 결국에는 이건 이제 그 핵심 관계자의 표현인데 좌파 대통령을 아마
그런 코스프레를 하려고 할 거다. 좌파 코스프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렇게 국민들이 힘든데 정부가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 지원금을 풀고 이런 것들이 그런 나올 것들을 이제 바로 추진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당에서 이제 제안을 하고 이제 이런 뭐 지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갈 거라고 민주당은 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런 단계가 오기 전에 미리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해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뭐 복지도 필요하고 아니면 이재명 목소리를 대표는 뭐 내겠다. 성장이 그렇죠. 필요하다 이런. 근데 사실 주목은 잘 못 받고 있죠. 근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꾸준히 미리 얘기를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국민의힘이나 그 여권에서 그런 주장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미 이제 다 제안했던 것들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 했다, 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년 총선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변수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 여야 모두 비슷한데 왜냐면 정치 혐오는 굉장히 크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정치권으로 새로 들어올 그런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은 이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치권 자체가 그렇죠. 매력이 매력이 없으니까 없죠. 굳이 들어오려고 안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 가지고 뭐 굉장히 주목받을 가능성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의제라는 것도 결국에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항상 선거 앞두고 서로 그 진보 보수가 의제를 뺏어오려고 하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자면 그냥 그러니까 한 번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이 정당만의 이슈 이런 것들은 사실 많지는 사실 그렇죠. 않거든요. 공매도 근데 금지도 예전에 민주당이 2020년에 맞습니다. 했었는데요. 항상 그 네. 의제 뺏어오는 거라서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비슷비슷한 싸움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지지부진한 총선이 좀 치러지게 될 거고 특히 그 와중에 예를 들어 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기소하거나 아니면 여하튼 다른 어떤 수사 움직임을 보이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아마 특검 카드로 뭐 김건희 그럼 여사 또 특검 카드로 맞설 거예요. 구도가 이렇게 형성되는 되면은 건데. 정치 혐오는 더 심해지고 그럼 더 그 사람들은 또 정치를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안 좋은 상태의 선거를 좀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지지층들 결집해서 싸우게 되면 항상 반반 싸움이 거의 되거든요. 근데 그런 쪽으로 다들 양쪽 모두 예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5개월 동안 아주 치열한 심리전과 네. 치열한 취재 부탁드립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